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타임 세그먼트 1, 타임 세그먼트 2 각각의 우리가 실질적인 지연 시간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추정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적인 캔 드라이버, 캔 컨트롤러, 린 드라이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수업하는 목적입니다. 캔 데이터 프레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캔 리모트 프레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학습하는 목적이 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학습하는 목적은요. 캔 컨트롤러와 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론적인 접근은요. 실질적인 접근은 캔 컨트롤러와 캔 트랜시버,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활용해서 스케매틱, 회로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목적은 캔 컨트롤러와 캔 드라이버 데이터 시트를 이해해서 데이터를 이해해서 실질적인 칩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했었죠. 언급했던 데이터 부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드 언론에 캔 컨트롤러라는 것이 존재하죠. 캔 컨트롤러. 근데 굉장히 이거는 캔 컨트롤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여지껏 학습했던 단어들, 용어들, 펑션들, 이해의 범위들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했던 내용들이요. 잠깐 보면요. 캔 2.0b의 프로토콜까지 호환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Mbps/s까지 전송 프레임은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씩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지스터를 한번 보겠죠. 레지스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건 아니면 리모트 프레임이건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주고받았을 때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오버런 인터럽트, 에러 인터럽트 부분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려보면 버스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이냐, 버스 오프 상태에 있냐, 버스 온 상태에 있냐. 우리가 에러에 대한 강화한 게 캔이라고 했었죠. 근데 캔에 보면 액티브 에러 모드 혹은 패시브 에러 모드, 그리고 패시브 에러 모드에서 에러가 증가가 되면 버스 오프 상태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버스에 대한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데이터 비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RTR, 아이덴티파이어 다 나오죠. 식별자, 우리 아비트레이션에서 식별자가 11비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RTR 비트가 리세시브냐 아니면 도미넌트에 따라서 리모트 프레임이냐 데이터 프레임이냐를 결정했고요. 데이터 랭스 코드 가지고 뒤에 오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결정했었죠. 그리고 데이터 필드가 오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에 마이크로칩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장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있는 캔에 대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일렉트릭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일렉트릭 특성을 보면 스탠드얼론 칩에서는 어떻게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24메가를 사용했죠. 예전에 캔 2.0B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얼론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계들,
블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리시버 트랜스미터에 대한 블록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회사에서 사용하는 코텍스 M0를 이용한 캔 컨트롤을 보면 얘는 48MHz까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캔 플렉시블 데이터 FD까지 지원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프로세서하고 아키텍처를 보면 코텍스 M0지만 캔에 디펜던트하게 레지스터라든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버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스피드 버스 슬레이브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멀티 슬레이브를 사용할 것인지, 그러한 관계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실질적인 캔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ISO 11898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실제 블록도는 캔 코어가 있어서 드라이버에서 UART로 통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것인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클락 스피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캔 UART 통신을 통해서 캔에 대한 클락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그것을 어떤 포지션으로 보상을 해야 될지 등등등의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학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캔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캔에 대한 트랜스미터 혹은 리시버에 사용되고 있는 ATA 6500, 6501이라는 드라이버를 잠깐 살펴보면요. 얘는 마찬가지로 서멀 그라운드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블록도는 캔 하이, 캔 로라는 게 종단 저항에서 입력이 되면 그걸 베이스로 필터와 먹스 등등등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모드에 들어가서는 스탠바이 모드 케이스로 어떤 사일런트 모드냐, 노멀 모드냐, 원파워 모드냐 라고 모드에 따라서 동작하는 기능 등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각각의 핀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캔이라는 게 있는데 캔 하이 리세시브 혹은 도미넌트에 따라서 UART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블록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피지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캔에 의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깐 언급했던 NIN에 대한 트랜스이버가 있죠. 그래서 NIN 트랜스이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드웨어적인 블록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베이직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러한 추정을 할 것인가, 비트에 대한 노이즈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노이즈 혹은 간헐적인 스파크, 이런 모든 것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죠.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을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의 일반적인 것 중에는 스타와 링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한쪽 그룹과 한쪽 그룹 사이에 몰려 있고 두 그룹을 연결하는 곳을 스타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반면에 링은 말 그대로 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링이 약간
기계적인 페일러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로드가 데이터를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절단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그러면 링 같은 경우는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링 토폴로지는 시스템은 수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보안이나 신뢰성을 요구할 때 링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약간 처리 속도,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는 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그러한 전파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찰해 왔는데, 이 프로퍼게이션 스피드 딜레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그널을 전송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PCB를 설계할 때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임피던스 매칭. 근데 임피던스가 미스매칭이 되면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회로에서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데이터 라인이 4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4개가 똑같이 A에서 B의 노드로 가는데 2개의 임피던스는 적당하고 2개의 임피던스가 나쁘다는 것은,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가 도착한 시간과 데이터 값, 2개가 다른 쪽으로 도착한 시간과 데이터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혹은 4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어느 시점 기준으로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임피던스 미스매칭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임피던스 미스매칭 문제도 이런 하나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노드와 안티노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드는요, 마디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노드 스테이션 개념을 떠나서 노드라는 단어를 마디라고 표현하고요. 마디. 그리고 노드라는 것은 어떤 웨이브 폼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보듯이 이런 웨이브 폼에서 진폭이 가장 작은 부분을 마디라고 표현하고요. 안티노드를 배라고 부릅니다. 배 나왔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데, 진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을 안티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파 등에서 안티노드와 로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 라인에서 어떠한 결과값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시그널을 내보냈어요. 그 시그널을 내보냈는데 반사 시그널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그널과 시그널이 반사하는 동안 충돌이 일어나서 종단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피지컬 레이에서는 다양한 변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이 와이어 캔 통신에 사용하는 미디움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 케이블 좋아요. 그죠? 동축 케이블 좋아요. 그러나 코스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EMI 혹은 EMC 특성이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에다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로드 단에다가 어떤 EMI, EMC적인 측면에 보호하기 위한 회로물을 부착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결국은 답은 가격의 문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버스에다가는 어떤 EMI, EMC 측면의 보안 장치보다는 종단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즉 부품단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미디엄, 전송 매체를 선택하면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그널의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겠죠, 결국은. 시그널의 딜레이들을 프로포게이션 스피드 문제 측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 앞에서부터 저 뒷길까지, 아니면 조향 장치에서 트렁크까지, 뭔가 이 버스의 백본, 즉 버스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때 생각하는 게 결국 랭스죠. 어떠한 랭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 것인가 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부품 선정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고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텍스 M7 216메가로 캔 컨트롤러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48MHz의 느린 32비트 프로세스에서 캔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캔 드라이버에서 단극성을 차동 시그널 디퍼런서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어떠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어떤 변화, 컨버팅 시간을 짧게 하실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에도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딜레이 타임도 결국 프로포게이션 지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는요, 결국은 모든 노드와 노드에 결국은 할당되고 배치되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갖고 왔어요. 그 왼쪽은 스테이션 A라는 거고요, B는 스테이션 B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션 A에서 결국 스테이션 A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아이디가 어떤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가 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아이디 식별자를 넣어주고 RTR 값, 즉 리세시브 값을 RTR로 만들어서 리모트 프레임을 버스에 장착합니다. 장착을 해서 보내주죠. 그러면 아이디가 맞는 스테이션 B에서는 그 아이디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겠죠. 스테이션 A에. 그런데 스테이션 A가 오기 직전에 스테이션 B가 어떤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래서 충돌이라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B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면 데이터 프레임은 결국은 스테이션 A의 드라이버 캔 리시버가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캔 A에다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A에서부터 B까지 가서 B에서 다시 A까지 와야 되니까 모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2배가 됩니다. 2배가. 그리고 인바운딩 그리고 아웃고잉 측면에서도 충돌 현상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봤듯이 캔 A 컨트롤러와 트랜시버 A 사이에서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UART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캔 A에서 버스까지는 단극성을 차동 시그널로 바꿔야 되니까 컨버팅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노드 상에서는 이 캠퍼스 상에서는 캔의 미디움이라든가 캔의 상태에 따라서 노이즈성이라든가 길이에 따라서 캔 전송 길이에 따라서 어떤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캔 B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변환 작업에 대한 딜레이가 필요하겠고요. B에서 컨트롤러 B로 가는 UART 딜레이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B에서는 A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연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에 대한 연산량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UART 통신으로 트랜시버 B에다가 전송해주고 B는 그것을 디퍼런서를 바꿔서 다시 동축 케이블 혹은 캔 미디움에다가 실어주면 미디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딜레이를 반영해서 결국은 A가 되는 리시버, 캔 리시버에 차동 시그널을 주면 변환시켜주고 그것이 다시 UART로 컨트롤러 A로 가는 거죠. 이게 일련의 과정이 결국 2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토탈리 연산한 값을 베이스로
딜레이 타이밍을 예상을 해야 어떤 비트에 대한 계산값이 나오고요. 그 계산값은 결국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 혹은 전체 리모트 프레임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 시간이 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예를 갖고 왔어요. 일예를 갖고 왔는데 어떤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있겠고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비슷한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듈이 있겠고요. 그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캔 컨트롤러가 각각 내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SJ1000이라든가 일반적인 캔 컨트롤러와 캔 트랜시버 리시버의 종류에 따라서 드라이버가 연결되어 있고요. 캠퍼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이 전체 시간에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라는 게 반드시 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알파를 했느냐 하면은 이 전송 매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나가는 데이터의 충돌 현상에 따른 딜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송 거리에 의한 딜레이, 또 하나는 에러 프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CRC 체크에서. 그래서 에러 프레임에 대한 딜레이,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미니멈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롤러를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컨트롤러 안에 블록도에 보면 어떤 트랜스앱에서 전송된 것을 CAN 2.0b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변환하는, 그리고 각각의 필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인 P4, 어떤 로직 매니지먼트, 이러한 블록도 블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와 CPU의 처리 속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에 의한 시간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2.0A의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이런 아날로그 자동차의 시계예요. 그리고 컨트롤 B는 GPS에서 받아오는 내비게이션에서 얻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컨트롤러 1은 이 GPS에서 데려오는 시간을 받아서 아날로그 시간을 업데이트 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가 ID4라는 것을 갖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리모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샌드에서 내보내주고요. 리모트 프레임이 가면 ID4, 리세시브죠. RTR은 리모트 프레임이니까. 그것을 컨트롤러는 리시버에서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컨트롤러가 다시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시계의 값을 샌딩해서 보내주면 RTR 값은 도미넌트가 돼야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그 값이 다시 컨트롤러 1로 가면 리시버 거쳐서 CPU한테 억셉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CAN 통신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지컬 레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의 값을 에스티메이션, 추정해야 된다. 에스티메이팅, 추정하고 해야지만 실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캔 컨트롤러에서 그것을 반영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 시트를 좀 봤습니다. CAN FD, CAN 2.0에 대한 CAN 컨트롤러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를 봤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CAN 드라이버, 그리고 린 드라이버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은 어떠한 변수들을, 요소들을 포함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정하는 데는 반드시 각각의 컨트롤러 2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렉트리컬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변환 시간, 전송 시간이 있겠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캠퍼스에서 매터리얼, 즉 미디엄에 사용되는 거리와
종류 그리고 종단 저항 노이즈 성분에 의해서 지연 시간이 2배 이상이 최소 필요하다라는 컨셉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